삼성의 지금 별 3개 중에 1개 반 정도는 전문가 아니냐. 한국을 이끌어가던 회사가 기우는 거 아니냐.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테크 1등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하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제국의 미래 작가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운명적인 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낮게 그렇죠. 대략 1조 원 정도 더 낮은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추정하고 있기로는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그 중에 절반도 못 미치는 이익을 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그런 얘기했다가 제가 욕을 참 많이 먹었는데, 순이익으로 하이닉스하고 역전된다. 영업이익 그렇죠.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전체 반도체 영업이익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전체 이익을 비교해보면 하이닉스가 앞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근데 2분기 실적 아직 3분기 실적 하이닉스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역전. 2분기랑 이렇게 줄을 세워놔도 하이닉스 3분기가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3분기 분명히 더 좋겠죠. 그러면 이미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3분기가 끝났잖아요. 지금 4분 이제 10월이니까 네. 4분기죠 이제. 네. 뭐 매출에서 어쩔지 모르지만 순이익은 확실히. 그럼 매출이야 뭐 그렇죠. 79조니까 뭐 따라갈 수 없을 거고, 매출이 좋은데 이익을 못 냈다는 건 이익률이 79조를 하는데 9조를 벌었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뭐 13% 정도 네, 수준이니까. 뭐 그렇죠. 반도체가 어마무시한 장치 산업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높은 영업이익률은 네. 아니다. 원래 그 특히 반도체 산업이 그 삼성전자 수많은 사업부 중에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이제 잡고 내렸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이끌어가던 회사가 기우는 거 아니냐. 삼성의 지금 별 3개 중에 1개 반 정도는 전문가 아니냐. 흑빛으로 변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실적 보면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쌓여왔던 문제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 안타까움이 도드라지게 현현된 3분기였다 라고 저는 감히 정리해보고 근데 싶어요. 이제 뭐 다들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들 이런 거 하나씩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거를 이제 오피셜하게 오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주주서한 같은 형태로 적어도 그런 거라도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누군가 계속 자존심 싸움을 내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정말로 어떻게 턴을 할 수는 없죠. 네. 물론 이렇게 얘기만 했다고 턴하는 건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방향이 아니네, 일로 가야지 했는데 이것도 또 3,000포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전 괜찮다고 봐요. 오늘 사실 저도 동일한 부분을 느꼈는데, 가장 3분기 실적에서 중요한 발표는 실적 발표가 아니라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나왔던 DS 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직원과 네네.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였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과거의 삼성과 다르게 잘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지난 30년간 특히 D램 쪽에서 네. 한 번이라도 순이익률이나 볼륨에서 둘 중 하나라도 잃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그 하이닉스에서 휴마, 그 2012년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가 조금 지금이랑 근소한 느낌인데 뭐 지금 위기가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크다고 봐야죠. 네네. 그때는 삼성이 금방 캐치업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턴어라운드에서 다시 테크 1등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도 하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D램 메모리 업체에서 1등이 되느냐도 말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순이익 레벨이겠죠. 네. 아마 하이닉스도 지난 몇 년간 이제 불황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HBM이 조금 그 갑자기 마켓이 확 변하면서 본인들 특기가 그 마켓에 크게 들어온 것이잖아요. 네네. 여기도 안정적으로 1등으로 정착할 거냐는 이제
이후에 HBM이 어느 정도 위치로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네. 예를 들어 앞으로 마켓이 정말 AI가 정말 극단적으로 안착을 못했다. 그러면 다시 웨이퍼 단가 이제 볼륨 싸움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처럼 이제 HBM 쪽에 볼륨을 많이 놨던 케이스는 좀 구공정으로 돌아갈 때 페널티가 있겠죠. 그러겠죠. 못 돌아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테크를 앞서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은 꽤 좋을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도. 하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또 꺾이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반대로 AI가 안착을 했는데 HBM은 학습용으로만 쓰고 이제 추론용으로 일반 메모리들을 좀 개조해서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그때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경우엔 고부가 가치 사놓으면 또 하이닉스가 잔뜩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버릴 거고. 그러니까 원래 거의 모든 제품 믹스에서 압도적이었던 회사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이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걸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겠죠. 하이닉스 저도. 입장에서? 아니, 삼성전자 입장에서. 삼성전자 원래 입장에서. 모든 제품 믹스에서 삼성전자 뛰어났다고 봐야죠. 네네. 가끔 하나씩 뭐 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했지만 원래 GDDR도 하고 뭐 HBM도 하고 뭐 서버 D램도 하고 모바일 D램도 잘 하던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우위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기본이 되는 D램을 네. 잘 못 만든 거 아니냐. 그냥 제조 문제죠, 이건 대부분.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하이닉스가 하는 접착 방식이랑 그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는 접착 방식이 달라요, HBM에. 아, HBM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네, MR 멀티 방식하고 예. SF 방식. 네. 예, 근데 마이크론은 하이닉스 방식으로 안 하고 제품이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역시 하이닉스 방식으로 안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뭐 올해 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네, 작년부터 올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다이 자체의 문제도 꽤 크겠구나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원비 공정의 DDR5를 컴퓨터에 쓸 때 삼성이 발열이 너무 심해서 컴퓨터 현장 그 조립 현장에서도 잘 안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아마 그 조립 자체는 좀 오버하는 걸 거고요. 일반 조립용 PC에 들어가는 D램이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진 않을 거고 실제로는 이제 아마 그런 것보다 오버클럭 많이 하는 분들이 네. 우리 마진이 뭐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얘기에 가까울 거예요. 음. 근데 그거 자체는 이제 이 제품 경쟁력을 보는 올바른 지표는 아니에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원비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이거 네. 2년 가까이 밀린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원비도. 네. 원래 뭐 2022년 말 이럴 때 양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네네.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수율을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이미 그때도 2년을 까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네. 있죠, 우리는. 설계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뭐 설계만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음. 우리가 설계 문제다, 제조 문제다 한데 원비 이런 건 놓고 보면 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제조를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양산을 할 건데 어떤 소자들을 조합해서 메모리를 만들 건지 앞에서 정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들 소자에 자신이 없으면 설계가 더 떠안고 만들 소자가 정말 우리 요런 조그맣고 전력 안 쓰는 소자를 많이 만들 자신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설계가 조금 뭐 덜 해도 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을 분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 어쨌거나 메모리는 설계도 하고 제조도 직접 하는 회사니까. 그렇지. 어쨌든 원비 공정, 근데 이게 원비 공정 전부터 이렇게 됐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비에서 한꺼번에 다 뒤집어진 건가요? 그렇진 하이닉스하고? 않죠. 원웨이도 하이닉스 쪽이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우리 원가가 제일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떤 분야를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원웨이는 확실히 좀 잘 나왔어요, 하이닉스에서. 네. 그게 서프라이즈죠. 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원가는 낮추면서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웨이는 어떻게든 그래도 물건이 나오긴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억지로 영끌해서 만들었나 뭐 그런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죠. 이제 내부 사정이니까. 그런 어떤 내부적 불만이 표출이 되는 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슬금슬금 저희한테 귀에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대목은 뭐냐면 이제 전영현 사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뭐 고백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까놓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원가 경쟁력을 올리려고 기술 패권을 잃은 거 아닌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핵심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원웨이를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든 영끌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것저것 지표가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원비에서 잡은 목표가 예를 들면 회사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이따만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회사 위쪽에서.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되게 그 도전적이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기술들을 아마 음. 잔뜩 모아서 새로운 시도를 한 번에 막 쑤셔 넣겠죠. 그 원비 이런 걸 만들 때. 네. 그러면 아마 연구개발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인텔도 예전에 인텔 7나노라고 불렀던 물건, 네. 그 인텔 10나노에서 7나노로 바꿨던 물건이죠. 네네네. 10나노. 그러니까 옛날에 인텔 10나노. 인텔 10나노의 그 발표 슬라이드들을 보면요. 네.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때 인텔이 하이퍼스케일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우리 10나노는 파운드리 10나노보다 2배 가까이 밀도가 높다. 음.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입할 신기술을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 EUV는 안 쓰는 대신에 그 COAG 뭐 이런 기술도 쓰고, 네. 그다음에 밀도 낮추기 위해서 또 이를 붙여주고 뭐 컨택 붙이고 뭐 어떻게 만들고, 배선은 그 코발트 배선을 쓰고, 네네. 이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기술 한다고 한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10나노에서. 예, 지금 7나노라고 불리는 그 네. 물건이요. 물건이 나오긴 나왔죠. 네. 아주 많이 늦게 나왔죠, 대신. 그렇죠. 한 세대 늦었죠. 한 세대 아니고 거의 두 세대 밀렸다고 봐야죠. 네네. 왜냐하면 인텔이 원래 틱톡 할 때 2015년에 14나노가 나왔기 때문에 네. 2017년에 10나노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스레이크 제품 제온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 3년이 더 흐른 뒤죠. 네네. 2020년경. 그러니까 여기도 3년 가까이 까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도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어요. 음. 이거 그 TSMC 같은 회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TSA는 거의 몸빵 분위기더라고요. 회사 분위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히 달리는 그런 네.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하나씩 그 차근차근 도입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 과격하게 파타 쑤셔놓고 음.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네네.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원비쯤에서 크게 한번. 음. 원A에서는 어떻게든 될 거였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 커지는 한계였던 거죠. 그렇게 다 하기엔. 원A에서 그 기술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음번 국면에서 어떻게 고쳐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술자들의 총 역량을 결집을 했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목표를 되게 원대하게 잡고 우리 이거 만들어야 돼. 뭐 이런 거 다 추정일 뿐이죠. 추정이죠. 추정인데 설득력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네네. 그거 말고 무슨 설명이 되겠느냐. 예전 삼성 안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뭐 배탈이 나고 한 달 동안 입원했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잘 안 된 걸 보면 네. 그래서 그 어디에 우리 이 정도 역량밖에 없으니까 이 방향으로 좀 포커스를 더 두는 게 좋지 않냐. 그런 게 없었거나 부족했지 않았을까. 지금 이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D램에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더 극명하게 적용이 되는 거는 파운드리 분야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르지가 않죠. 네. 항상 뭔가 기업, 제가 감히 기업 경영을 얘기할 거 아니지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만큼 있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여기서 음. 이거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 역량을 늘어놓고 뭘 시킬까? 이 사람들한테 뭘 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방향을 정할 때 예를 들면 다음번 파운드리에서 뭘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뭐 패키징 이런 건 해야 되는 건 알아요. 뭐 3D 패키징, 2.5차원 패키징 다 해야죠. 그러면 이런데 이제 역량을 좀 배분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해에 어떤 고객한테 팔래?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계속 그 파운드리 포럼 발표하는 것도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나오니까 네. 뭐 기사도 보고 하면은 자료들이 있긴 한데 이거 다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합니다.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워요, 저는. 이게 지금 엄청 큰 문제인 게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이 파운드리를 교수들이 선언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이거가 최신 역량의 최신 기술이다 라고 하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랩실에서 목표 달성하는 개념처럼 아니면은 뭐 체육관 안에서 그 수치 올리는 것처럼 해서 딱 올려. 그때 대표적인 게이트 올어라운드예요. 우리 이거 했다. 근데 하면 뭐 하냐? 아무 고객도 쓸 수 없는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사실 그거는 좀 거지.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원래 옛날 별명이 양산전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기술이 들어간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거를 우리
개발 완료 겸 뭐 양산 완료 이렇게 하던 곳이죠. 네. 전 반대로 이제 서서히 그 목표 달성 안 되고 일정이 밀리니까 이제 연구 개발 완료 이런 거를 되려 언론에 뿌린 상황이 아닌가. 네. 처음에 역량 악화가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안에. 그러니까 또 이 얘기에서 또 가장 극명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언론 플레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 플레이를 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언론에서 알아서 플레이 해준 거지. 광고 주니까. 저는 어차피 대기업이고 네. 예전 대놓고 우리 목표 2등이다 이럴 순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거 좀 우리 기술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런 건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진짜로 좀 더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자신감의 지표들은 막 뿌려주는 게 좋아요. 잘 됐을 때. 이제 제가 인텔 발표, TSMC 이런 거를 보면요. TSMC 발표 자료는 겸손해 보이는데 사실 좀 자신감이 있는 지표들을 많이 보여줘요. 네. 얘들은 그래프에 보면은 그 결함 그 밀도 있죠. 네. 공정별로 결함 밀도가 그 개발 시작에서 몇 개월 때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걸 다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정 개발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죠, 여기서. 네. 예를 들면은 7나노 때는 결함률 얼마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렸다고 하면 5나노는 결함 밀도가 더 빨리 떨어진다. 그리고 3나노 때는 얼만큼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딱 보여줘요, TSMC는. 네네. 사실은 뭐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그 어떤 회사도 삼성 파운드리가 안 들어가는 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대안이 되기를 원할 거고. 그래야 TSMC한테 가격 경쟁력을 좀 일부 가질 수 있을 거고. 애플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정은. 뭐 안 쓸 이유는 없죠, 삼성 파운드리를. 그동안에 안드로이드랑 애플 진영 간의 어떤 경쟁이 뭐 딱히 삼성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삼성 파운드리 쓸 때도. 네네. 그러니까 아마 애플이 그 AP에서 얻는 그 이득이라고 해봐야 엔비디아가 칩 팔아서 얻는 이득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지금 TSMC와 엔비디아 상황은 애플에게도 단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예요. 네네. 뭐 당연하잖아요. 훨씬 비싼 칩을 막 찍어내고 그렇지. 네. 그 GPU의 위상을 지금 봐도 알 수 있어요. 원래 GPU는 그 항상 파운드리는 모바일이 먼저였어요. 네. 모바일이 최고의 고객이죠. 숫자가 제일 많고 네. 찍어내는 숫자가 뭐 1년에 13억 개 정도 그렇죠. 찍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 웨이퍼 면적으로 압도적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로운 공정을 만들 때 항상 저전력이 중요하니까 새로운 공정을 저전력에서 안정화하고 그 공정을 개선해서 GPU도 만들고 했을 때 GPU가 그래서 그 전세대 공정을 항상 먹는 구조였어요. AP의 전세대 공정. 네, 근데 이제는 그냥 3나노 막 2나노 이런 거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GPU가. 네. 예, 원래 그런 물건들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럼 당연히 지금은 모바일 칩 찍는 애플도 이거 달가울 수는 없어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면 제품 가격 올라가잖아요. 그건 달리 말하면 애플이 자체 AP로 그 얻었던 그 수직 계열의 이득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파운드리를 원가로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파운드리 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삼성이건 인텔이건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인텔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인텔 얘기로 접어들면 파운드리는 거의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지나봐야죠. 근데 인텔의 문제는 이 제조 자체가 성공 실패냐 보다는요. 앞으로 이제 2026년, 2027년이 문제라는 거죠, 얘들한테. 일단 25년이 들면 이제 자기들 제품인 그 판터레이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이제 클라이언트 제품인데 지금 계속 3나노 때도 보면 알지만 클라이언트 제품 중 상당수 실리콘이 TSMC로 넘어갔죠. 여기서 말하는 그 클라이언트 제품이란 건 범용 디지털 디바이스에 사용되어지는 네. CPU 칩을 말씀하시는 PC나 이런 거 네. 말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최근에 성능이 좋다는 인텔의 신규 그 15세대인가요? 그 루나레이크랑 네, 루나레이크. 에로레이크가 나와야 되고 이게 클라이언트 그 일반인용. 네. 그리고 서버향 제품이 지금 시에라 포레스트랑 그래닐 래피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그래닐 래피즈랑 시에라 포레스트는 인텔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루나레이크는 인텔 브랜드 달고 있지만 완전히 TSMC 실리콘에 의존하고 있죠. 네, 인텔은 팹리스만 한 겁니다. 설계만 한 거고 제작을 TSMC에서 했는데 지금 퍼포먼스가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걸 봐도 지금 인텔 제조 부문 아직 파운드리 분산은 안 했으니까 네. 인텔 제조 부문이 굉장히 그 영업이익 혹은 매출 악화를 겪을 거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웨이퍼 면적으로는 그 서버용 칩보다는 클라이언트 칩이 훨씬 커요. 당연히 개수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서버 1년에 한 대수로 따지면 1000만 대 정도 파는 거고 서버라는 건. 그러면 CPU 팔아봤자
서버용 CPU는 한 2천만 개 이렇게 팔릴 거예요. 반면 그래도 클라이언트용 CPU는 2억 개 중후반에서 3억 개는 팔려요, 1년에. 네.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5배, 6배는 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대한 면적이 인텔 선단 공정으로 못 가고 TSMC로 통째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네네. 원래 에로브레이크는 인텔 18나노 전거 20나노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은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에로브레이크도 TSMC로 간다는 그런 묘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그대로 믿어보면은 단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자기들에게 예견이 된 거겠죠. 네. 뭐 어디 인텔 출신이 나와서 말해주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난번 실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그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마진을 포기한 거죠. 네, 단가가 많이 떨어지겠죠. 마진을 포기해서 뿌려가지고 이익이 적자가 났잖아요. 네. 현금 창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는 거죠. 드디어 마이너스로 온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좋아질 거냐?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면 좀 개선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제조가 거의 TSMC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기존에 인텔이 1,000원 팔면은 자기들이 한 600원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한 500원, 400원으로 주는 상황이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더 팔아도 이제 거기서 몇 프로는 항상 TSMC의 제조 비용으로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18옹스트롬에선 그게 바뀔 거냐. 제품이 아주 잘 되면 좋은데 네. 그럼에도 제품 초기 런칭 때는 이 제조 부문이 돈을 까먹는 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판터레이크 정도밖에 제품이 없고 서버 제품은 그리고 굉장히 느려요. 움직이는 게. 나오고 1년 뒤에 막 마구마구 그것만 팔아야 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네네. 나올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이런 거는 첫 해에 그렇게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 그리고 그 물량이 커져도 결국 서버 시장 그 마켓만큼만 나올 거고요. 네네. 그리고 서버 시장은 사실 예측하기 쉽죠. GPU처럼 그렇게 서프라이즈 날 곳이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면 인텔의 그 파운드리 제조 공장들이 당분간 놀고 있는 거지. 빈 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려면 판터레이크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서 지금 AMD가 차지하고 있는 건 다 잡아먹을 정도로 그 원가도 싸고 좋게 나와주거나 서버 시장의 CPU입니다. 네. 판터레이크는 클라이언트 쪽.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조 부분의 이득은 그 클라이언트 제품이 잘 나가야 제조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지. 네네네. 왜냐하면 서버 제품이라고 면적당 비용을 3배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제조 네.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제품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그건 조금 물음표죠. 그리고 서버 제품은 잘 나온다 한들 앞으로 1, 2년간은 인텔 제조 쪽에는 뭔가 플러스를 해주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기간들이 문제일 거예요. 25년, 26년, 아마도 27년. 네. 그리고 그 제품들 런칭이 확인돼야 그때부터야 이제 고객들이 진짜 양산하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 느낌이겠죠. 네. 그것도 조금씩. 그러면은 이번에 루나라 에이크처럼 TSMC한테 좀 마진을 주더라도 제품이 좋아서 많이 팔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하겠다는 선언에 정면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못하더라도 다른 업체처럼 팹리스로서의 가치. 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어요. 원래 네. 인텔은 이제 과거 같진 않죠. 이제 영광스럽던 시절의 인텔은 지금 엔비디아가 누리는 만큼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였던 거죠. 네, 과거 인텔 인사이드 할 때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이제 그 시절에 그 시절에서 우리가 제조 부문 이익을 좀 빼면은 평범한 팹리스 정도 그 연 이익률 40% 50%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네네. 네. 뭐 그러면 인텔이란 이름은 살겠죠. 그리고 그럼 대신 제조는 없어지고 원래 파운드리 시장에 보이지 않던 인텔의 실리콘 양이 그대로 TSMC 점유율로 다다다다다 쌓여 올라가는 게 보이겠죠. 네, 그거는 미국 정부가 결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들 입장에선 중요한 건 제품이 나오냐. 그리고 예를 들면 퀄컴이 인텔 18옹스트롬을 선택했는데 네. 이걸 선택했더니 미디어텍한테 내년 제품이 이제 따라잡혔어요. 경쟁력이. 이게 걱정이죠. 미디어텍도 AP를 만드는 회사고 네. 중국의 중저가에 네. 많이 포진된 AP입니다. 네. 그럼 미디어텍이 갑자기 플래그십에서 우리를 땄네? 근데 그러면 설계팀 억울하겠죠. 네. 커봐라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뭐 인텔도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잖아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TSMC라는 그 대체제에 남아있는 경쟁자가 나보다 잘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죠. 네네.
자, 이 문제가 삼성전자에도 고스란히 뭐 사실 똑같죠. 이건 예. 파운드리 후발주자들이 다 겪는 문제인데 네. 삼성전자의 차이라고 하면 원래 그래도 좀 하는 회사가 서서히 내려왔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4나노 공정 수준이었었나요? 그때는 파운드리 네. 경쟁력이 엄청났고 그때- 너무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그땐 파운드리랑 설계가 둘 다 꽤 잘했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영광스럽던 시절이 아닐까 삼성전자가. 그때 또 애플하고 네. 딱 짜웅이 맞아가지고 진짜 엄청난 회사로 붐업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애플 물량도 조금 절반 정도 받아왔을까 싶고 네. 그리고 그때는 자사 엑시노스도 만들어서 팔았고요. 자사 엑시노스를 이제 플래그십에 팔면 그걸로도 몇 천만 개 되고 그리고 퀄컴 수주도 하고 그리고 그 시절은 이제 지금처럼 GPU가 핫하지 않았으니까 퀄컴이랑 애플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파운드리 뭐 선단 공정 기준으로 뭐 반 먹었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였던 거죠. 네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분명히. 네네. 예, 예. 근데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개발 밀리고 뭐 개발 밀리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고객 칩이 원하는 타이밍에 안 나오는 게 아마 반복된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는 어떤 말까지 회자가 되냐면 삼성 파운드리는 거짓말쟁이다. 앞에서는 뭐 자기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잘할 수 있다. 뭐 게이트 올라운드도 그랬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된 제품을 준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회자가 돼요. 네. 사실 뭐 그거는 알맹이를 정확히는 모르니까 네. 딱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네. 지금 사업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고객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그 얘기가 그럼 아니다라고 또 부정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 수준이 어떻게 보면 자사 이제 LSI죠. 음. LSI 제품들도 문제를 좀 겪었잖아요. 보면 네, 네. 22년에도 문제 겪었고 요번에도 제품이 나오네 못 나오네 하는데 아마 이제 갤럭시 SN 들어가기 힘들겠죠. 이 시간까지 안 나오면. 네, 삼성 LSI는 쉽게 얘기하면 삼성의 패밀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안에 설계하는 회사죠. 네네. 예. 이제 거기도 물건이 좀 안 나와서 두 번이나 문제 겪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외부 고객은 믿어주겠느냐 이거죠. 이거를. 그렇지. 자사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인텔이랑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게 좀 비슷하죠. 음. 일단 자사 제품들 잘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잘 나오냐 하면 고객이 봤을 때 이거를 안 써서 내가 순위를 바꿀 수 없었다 이런 느낌이 나올 정도로 잘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효연 부회장의 이번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행동에서 손바닥을 내려놓고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셋째라고 하면서 그 의사소통의 구조를 확립하고 그 조직 체계를 잘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한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 발표할 때 난 조직을 그대로 두고 하던 대로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네. 실제로 안에서 디테일이 중요한 건데 그건 모르니까 아직. 그리고 아주 효과를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큰 조직에서 이걸 그렇죠. 저는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원래 삼성전자 같은데 이런 발표를 잘 안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발표 나왔으면 진짜로 뭐 사업 지원 이런 데가 아니면 부회장 본인의 의지가 엄청 강하고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설득시켰을런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반대하는 분들을. 분명히 설득시켰겠죠. 네. 그 과정들은.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앞으로 밝은 미래가 기다리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인텔에 의해서 봤습니다만 팩 게시머가 예. 막 팔굽혀펴기 하면서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했었는데 가셨어요. 그냥.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 하겠다고 이렇게 일은 이게 늘어놓고 그냥 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점인데 네. 그 당시 인텔이 찾을 수 있는 이제 무너져가는 어떤 제국을 놓고 21년에 네. 인텔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앤디 그로브도 없고 이제 고든 무어도 없고 그러면 누구를 꼽아야 되냐 이 70억 인구 있는 지구에서 사실은 팩겔싱어가 최고의 후보였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는 잘 그 부분 몰라서. 인텔은 굉장히 큰 회사고 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네. 뭐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온갖 많은 사업을 영위하죠. 그리고 인텔은 인텔만의 자기들 기업 문화도 있어요 또 안에. 네네. 그러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자신들 설계 조직을 유지하면서 제조가 기존에 하던 일을 유지하고
이제 기존의 제조가 하지 않던 파운드리 영역까지 가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텔 자체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키징어 그 정도 인물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럼 딴 사람 누굴 데리고 올 거냐 이러면 갸우뚱하잖아요. 또 TSMC 창업자는 예를 들면 젊은 상태로 돌아오면 인텔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설계가 망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 자체 지킬 수 있는 최고 선택지는 사실 패키징어인데 그래서 좋은 패를 뽑았다고 최고의 패를 뽑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인 거죠. 네. 이 현금 위기까지 온 거잖아요, 회사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직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기술자 중에 최고로 꼽혔고 조직을 가장 잘하고 회사 나가서 또 다른 회사도 성공적으로 경영했던 말씀하신 최고의 패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안 통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마 자신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장 사정도 상황도 가정하고 경쟁자 동향도 보고 뭐 이런 거 했을 텐데 인텔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다 흘러간 게 사실이죠. 취임 이후. 그렇죠. GPU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커질 줄은 그러니까 2021년에 봤던 시장은 지금 우리가 보는 시장이랑 너무 많이 다르죠. 맞아요. 진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제일 아픈 거 이거 AMD한테도 지금 아픈데 늘 말하는 클라이언트 수요가 안 살아나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자면 일반 서버와 GPU 서버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클라이언트 쪽에서 쓰는 칩의 성능이 옛날처럼 비약적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 GPU로 뭐 하고 그 현장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로 뭐 하냐에 달린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HBM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텐데 이거 들어가는 GPU들은 다 연구개발용이에요. 그걸로 AI를 만들고 배포를 하는 형태죠. 네. 그러면 그 중에 정말 크고 무거운 인공지능은 서버에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 중에 실시간성이 중요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내가 데이터 양이 부족해서 쓸 수 없거나 중간에 데이터 조금이라도 손실되면 문제 생긴다. 그러면 기기가 스스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쪽 연구개발하는 인공지능 중에 기기 안에서 정말 끝내주게 돌아가는 녀석이 나오면 기기 쪽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거 지금 스냅드래곤 같은 애들 인공지능 쓰는 영역 네. 그 영역 넓어지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그거랑 칩 개수는 늘지 않았지만 사실 실리콘 면적으로 따지면 옛날엔 항상 그 칩 크기가 좀 비슷했는데 조금씩 커져요. AP도 네네. 그 MPU 확장하느라고 커지는 그렇죠. 거예요. 얘네가. MPU. 네. 그 이제 남은 거는 거기에 뭔가 좀 끝내주는 인공지능 하나 적당한 사이즈로 나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기존 기기의 용도가 확 늘어나면서 클라이언트 기기 수요도 확 늘어날 수 있죠. 나는 원래 갤럭시 안 쓰는 사람인데 요 인공지능 때문에 갤럭시를 써야겠다.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저가형 스마트폰은 MPU가 없어서. 그러면 정당화가 되죠. 그때부터. 네네. 정말로 사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 그런 경우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은 경쟁 관계가 성립하진 않아요. 되려 좀 더 나가보면은 이렇게 GPU용 메모리, GPU용 서버만 계속 팔리는 상황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연구개발용인데 대부분. 지금 쉽게 얘기하면 도매만 돌아가지 소매는 안 돌아가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이것만 잔뜩 쌓아놓고 우리 일상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예를 들면 이게 지속되는 투자가 아니죠. 그러면. 그럼요. 그 소매에서 돈을 땡겨와야 도매는 소매를 생기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큰 손들이었던 IT 빅테크들이 GPU 확보가 시급하니까 왜냐하면 AI 연구개발 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GPU를 마구마구 사들여서 쌓아놓고 연구개발을 하는 시기라고 봐야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서버 CPU를 죽이는 감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디어 AI 앱의 시대를 열었다. 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흘러내려오겠죠. 그 효과가. 야, 우리 이제 이거 상용화가 가능한데 상용화 하려면 연구개발 때보다 서버가 한 5배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경우면 당연히 CPU로도 효과 오고 그러면 이거 쓰는 사람들 중에 야, 이 AI 들어간 앱이 괜찮대라고 하면은 옆에 갤럭시 A 쓰던 애가 자기 이제 폰을 여기 주머니에서 쑥 빼갖고 왜 난 안 되냐? 막 이러면 이제 S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면은 폰 판매 개수가 안 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반도체 면적이 늘어나요. 메모리도 면적 늘어날 거고 네. 그 칩의 면적도 늘어나고 네. 스냅드래곤 7 쓸 거 8 쓰고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수요는. 네. 사실 그게 안 일어나면 되려 지금 AI로 인한 혁신이 없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당연히 거죠. 그렇겠죠.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AI 가속기 서버 시장은 신규로 생겨진 서버 시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소비자 땅까지는 아직 덜 내려왔고 빅테크들이 자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것들을 추론시키고 학습시키고 개발하는 데 지금 역량을 다 쏟고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셨던 서버는 기존에 우리가 클라우드로 썼던 그 서버 시장, 그때는 CPU가 주력인 시장이었고, 아니, CPU와 GPU가 같이 쓰였지만 CPU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이 시장이 좀 정체 상태에 빠졌고 이쪽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이쪽에다 자원을 배분하면서 이쪽에 자원을 좀 덜 배분하는 상황이고, 그게 인텔의 불운 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인텔의 부르는 사실 그 밑단에서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자 제품의 판매량이 상당히 늘지 않고 그냥 스테디하게 21년, 22년 학번 늘고 나서부터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인텔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예. 맞아요. 아마 그래서 이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한 10% 이상 좋았다. 그럼 인텔 적자 아니겠죠. 왜냐하면 생산량을 늘리는 거는 인텔이 좀 더 유리하니까 AMD보다. 네. 그럼 10% 중에 대부분은 인텔이 차지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적자로 내려오는 상황은 없었겠죠, 최소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은 기회를 못 잡은 부분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고, 그런 측면에서 의사소통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은, CPU는 정말 직격탄을 맞았지만 메모리 업체들은 틈이 열린 거잖아요. AI 네. 가속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안 좋고 일반 서버 안 좋아도 이게 시장이 열렸으니 먹고 살 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길이. 네, 사실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거야 뭐 당연히 서프라이즈였고, 그리고 삼성전자 생각했을 때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접은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뒤가 더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챗GPT가 22년 말에 나왔는데 지금 24년 말을 향해 달리잖아요. 네. 정말 1A 지금 나오는 그 4세대 10나노급 이거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네. 이 제품이 이제 핵심 고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핵심 고객에게 원하는 제품에 납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연구개발 효율 자체도 뭔가 갸우뚱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앞단의 HBM을 포기했던 결정이 결국은 생산성 그다음에 비용 효율, 여기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태로 망가진 핵심은 기술 최우선주의에서 재무 최우선주의로 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건 좀 판단하기는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재무적 숫자,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맨 위에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칩 하나 원가 얼마야 이런 거를 따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되려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의 몇십 년간 표준이었으니까 그게 그거밖에 몰라. 그거 말고 다른 숫자를 창출 못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옛날에 미세가 엄청 잘 되던 시절 90년대 00년대는 새로운 테크 개발하면 원가도 확 원하면 줄일 수 있고, 원가 조금 포기하면 성능도 팍팍 늘고 전기도 팍팍 덜 쓰던 시절이 있어요. 네네. 새로운 미세 공정을 하면 모든 걸 잡아먹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근데 1Z, 1A, 1B 갈 때 그런 드라마틱한 개선은 또 없어요. 달리 말하면 시장을 좀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세 공정의 한계로 인해서 진도가 잘 안 나가니 그냥 그 제품 선단 공정의 경쟁력으로는 경쟁이 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미세 공정 한번 가면 제가 성능, 전력, 가성비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여기 얼마나 능력치 올릴까요 하면은 한 100개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한 50개, 한 30개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을 10 올리고 뭐 단가를 10 줄이고 그다음에 뭐 가성비를 뭐 10 어떻게 하고 요렇게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켓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개발할 때, 우리 이 시기엔 이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전성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론 원비가 그 원가 포기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네. 다행히도 이 물건이 이제 디램 불황일 때, 재고가 넘칠 때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마이크론이 좀 잘한 거죠. 뭐 알고 한 거는 아닐 텐데, 좀 그렇게 이제 선택을 잘하면은 뭔가 특정 시기에 이득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메모리.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원C도 자기네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 원B는 자기네 제품이 제일 좋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이크론 원비는 비싸게 만든 물건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뭐 2, 3년 전으로 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건 자신들이 만들려는 디램의 원가를 많이 쓰면 좋은 디램이 나와요,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요 디램을 마켓에 이제 팔 거냐 문제인 것 뿐이에요. 마이크론은 원비를 갈 때 싸게 만들 거냐 비싸게 만들 거냐 해서 비싸게 밀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갔을 뿐인 거죠. 비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 이제 해설을 조금 뒤에 달아보면 클라이언트 시장이 막 펼쳐져서 21년, 22년처럼 막 노트북 무슨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가 많이 팔렸으면 마이크론 망했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물량을 늘리기 힘들다는 얘기니까 네, 원가가 네. 높으면 네네. 되려 그럴 땐 삼성전자가 좋았겠네. 네,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삼성전자가 값이 싸다는 거는 볼륨도 높이기 좋다는 얘기니까 네. 그냥 막 제품을 깔아버리겠죠, 시장에. 네.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냐면 디지털 디바이스 수요는 좀 죽은 반면에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빵 올라서 비싸도 그렇죠, 사주는 예. 고객이 정해져 있어. 엔비디아 같은 아니 비싸도 가격 얼마든지 상관없어. 그냥 제품만 열 안 나게 잘 만들어 갖고 와. 네, 그러면 달라지는 그게 이제 마이크론이 그걸 원비에서 그걸 예. 만드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NCF 방식이나 MR 머프 방식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비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게 훨씬 중요하죠, 사실은. 패키징은 결국 패키징이에요. 예, 예.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긴 하지만 매해 어떤 큰 그 전력 소모 개선을 주는 그런 기술들은 아니에요. 그 칩은 한번 위로 쌓고 나면 면적 쌓고 끝이요. 그 다음에 4차원 공간, 5차원 공간에 놓을 거 아니잖아요, 칩을. 네, 네, 네. 계속 위로 몇 개 쌓고 컨택 놓겠죠. 어떻게 보면 일회용 부스터 같은 거예요, 얘들은. 기본기는 항상 칩의 제조예요. 네. 이 실리콘 조각이 잘 나오느냐 아니냐가 핵심이죠, 완전.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론 원비가 그 HBM3E 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원비 자체 그 전성비 또는 이제 발열 성능이 매우 좋아서 쌓아서 NCF 방식으로 쌓아도 통했다. 아마 거기 패키징 기술로도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얘들도. 패키징 안 좋으니까 발열 문제도 있고 뭐 온갖 문제 다 생기겠죠. 네. 하이닉스보단. 그래도 이제 기본 디램이 그 전성비를 받쳐주니까 얘들은 얘 패키징이 좀 안 돼도 어차피 고객은 뭘로 쌓았는지 안 궁금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머프로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딱프로 붙였는지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거에. 그냥 제품이 열 덜 나고 빠르면 좋은 거지. 네. 그러면 결국 잠깐 하이닉스 얘기를 하면 하이닉스의 1A, 1B가 전성비라든가 발열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 되나요? 원비는 사실 우리 물건 본 게 없잖아요. 다 HBM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1A가 좋은 거죠. 원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은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웰에 들어갈 텐데 아마 블랙웰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마켓에는. 네. 저기 그 검증하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네. 근데 뭐 통과한 거 보면 좋은 물건이겠죠, 아주. 네. 지금 하이닉스는 자신감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건 실적에서도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관련된 분들의 보너스 비율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순이익에 네.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참 인텔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 저력이 있었던 회사니까 부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전영현 부회장이 정말로 실권과 전권을 잡았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죠. 이거 패트릭 겔싱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마켓이 확 무너지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모든 시계추가 그 시계 태엽이 돌아갔을 때 정확히 26년, 27년 프레임에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해야 되는 거였는데 네. 그 중에 버텨야 될 구간이 한 1년 정도 땡겨진 거죠. 얘들 그러니까 1년을 못 버티게 된 거죠, 추가로. 네네. 기존 사업부에서의 영업이익이 확 줄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거를 흐트러 놔야 되잖아요. 기존엔 고민 안 했던 스피노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다 현금이 없어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네네. 원래 한 2, 3년 더 버틸 현금이 있으면 그런 고민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뭐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다행히도 삼성전자는 돈은 많고 복합 기업이니까 네. 뭐 저기 핸드폰 사업부에서 이번에도 뭐 한 분기에 3조씩 벌어대니까 예, 최소. 네, 버틸 수 있는 거죠. 물론 근데 분기 3조의 순이익은 이제 공장을 확장하는 데는 적합한 돈은 아니죠. 네네. 뭐 대부분 감가상각이긴 하니까 3조 원어치씩 공장을 뭐 팽창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 분기 3조 원도 반도체 사업을 좀 지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투자를 계속 납득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 복합 기업이니까 나중에 얘네가 다 적자로 돌아서면 사업부가 다 같이 이제 순이익 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죠. 전체 네. 적자 나기 시작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제일 좋은 건 갑자기 AI 중에 앱 하나가 살아나갔고 어차피 HBM은 지금 풀 생산량이 다 할당된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클라이언트 기기가 막 팔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게임 하나 좋은 거 나와서 플레이스테이션 사는 느낌으로 앱 하나 쓰려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번역되는 앱을 하나 쓰려고 갤럭시 S를 산다. 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지금의 삼성전자 D램도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더 넉넉히 갖고 회사를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안 좋은 시나리오는 HBM도 별로 안 크고 클라이언트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성능 경쟁력이 밀리는 애를 나중에 구입할 테니까 고객들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포지션으로 가겠죠. 옛날에 D램들은 이제 가격을 낮추면은 가격 탄력성이 커서 막 채용량을 2배씩 늘리고 그랬어요. 네. 고객들이. 근데 우리 22년 그 22년 재고 위기 때 보면 채용량을 안 늘리고 그냥 안 사버리는 선택지를 택했죠, 고객들이. 달리 말하면 이제 칩의 원가 경쟁력이 빨리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런 시장이 이제 시장이 안 크는 경우 전부 그러면 많이 아프겠죠. 네네네. 뭐 현금이 한 100조 원 있다 이래서 뭐 영원히 버틸 수 없잖아요. 타기 시작하면 언젠간 다 타는 거니까.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한번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런 발표 자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변하려는 사람은 있나 보다 회사 안에.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감히 판단할 분은 아니에요. 이제 뭐 제가 몇 년이나 했다고. 네네네. 뭐 그렇게 막 설계부터 막 이렇게 돌아다닌 분을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건 다행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그 뒤에는 더 잘잘하게는 그 쇼크받을 뉴스들이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빅베스 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메시지 보고 이거 일종의 스몰 베스 시도한 거네. 뭐 이런 느낌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가 있었죠. 근데 이런 재무적인 적자들은 사실 미래에다가 막 이렇게 뿌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감가상각을 좀 덜 해버리면은 네. 적자를 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숫자들을 현실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끌어오기 시작할 수 있죠. 네. 그럼 서프라이즈 숫자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펑펑펑펑 나올 수도 있죠.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발표하는 반대로 당분간은 나쁜 숫자만 왕창 찍힐 것 같다.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LS하고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이 나나? 갑자기? 저번 분기도 그랬을 거래요 아마. 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감가상각 나오는 애들이 다 1년 전, 2년 전 투자일 테니까 네네. 지금 투자를 줄여놓더라도 1, 2년간은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까? 고객 제품 만들어주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냥 파운드리 사업으로서 매출을 노린다고 하면 그냥 원가 포기하고 물건이 나오면 되죠. 원한 물량이 나오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고객들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건 좋지만 저는 그냥 되감기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일했던 퀄컴 스냅드래곤 칩이라도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정답 아닌가 싶어요. 뭐 패키징 이런 거 개발은 하긴 하는데 뭐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 제품화될 수 있는 녀석들 위주로 하고 그래야 좀 팀이 자신감이 살아나죠 안에서. 그래서 이제 작은 성공이라도 하나씩 네. 성공을 다시 풀어 나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좀 큰 고객과 과거에 했었던 큰 고객과의 제품 한두 개라도 성공을 하는 성공의 경험치를 다시 쌓아야 된다. 네, 그리고 거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 뭐 기술을 어플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되게 큰 꿈이 있잖아요. 파운드리도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거 써서 굉장히 큰 시스템을 한 판때기 위에 올리고자 하는 꿈이 있잖아요. 턴키. 네. 네. 뭐 턴키 넘어서서 뭐 코스라는 거 그 레티클 리밋 넘어서 네.
사실 그 마스크 노광 2번 해도 되는 사이즈로 시스템 결합해주겠다. 그런 거 쓰는 회사는 없어요, 솔직히. 너무 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미세화가 옛날보다 힘든 상황에서 그건 가야 되는 길이 확실해요. 근데 그거를 가려면은 이거 메모리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런데 제조가 잘 돼야 돼요. 네. 실리콘 조각을 제대로 못 만들면 모든 게임은 끝나요, 여기서. 네. 내가 패키징 장인이고 어쩌고 소용이 없어요. 붙일 게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풀밖에 없네 막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네네네. 이 실리콘 조각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패키징 등 수많은 기술들을 보고 있지만 결국 반도체 제조의 꽃은 항상 전공정이었고 네. 그러니까 전공정을 고쳐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모리가 전공정 고치는 거야. 뭐 연구개발 다시 옛날처럼 해서 적어도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제품 내놓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갭이 좁혀지는 건 둘째치고 벌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파운드리는 옛날에 꿈꿨던 어마어마한 고객들의 칩들을 뭐 이렇게 큰 패키징으로 넣는 것도 좋은데 계속 해야죠. 일단 중요한 건 있던 고객이라도 다시 불러오는 것. 그리고 퀄컴 같은 회사들이 이제 저는 그 내부는 모르지만 계속 안 쓰고 시간이 지나면 삼성 파운드리랑 익숙한 사람이 줄어들겠죠, 안에서. 그럼 점점 찾아오기 힘들죠, 이거. 네네. 네. 적어도 지금은 옛날 공정으로 칩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퀄컴 안에 많이 남아 있을 때 이제 제일 좋은 건 2나노 때라도 좀 제품 비슷한 거라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설계만 해보고 또 끝났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양산합시다 이렇게. 네. 좀 그걸 찾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선언적으로 우리 수율 얼마다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으나 고객 제품을 만들었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네. TSMC는 양산 시작 이런 발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아이폰이 돌아다니는 거지 시장에. 그러면 뭐 양산했겠죠 당연히. 네네네. 원래 그런 기업인 거예요 파운드리 기업은. 그치 뭐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만들어줘서 고객이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게 핵심인 그래서 거니까. 일단 그렇게 고객들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잘 되면은 정보도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결합 밀도, 파운드리라면 그 테이프 아웃 개수 이런 것도 공개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거 자체가 이제 회사가 자신감이 있다는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발표 자료 가면 정말 파운드리 자신 있으면 전자현미경에 자른 사진도 좀 많이 보여주고 인텔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여주는 회사예요. 네네. TSMC도 가끔 보여주고요. 삼성이 좀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요. 지금. IR 열심히 안 하죠. 그러니까 그 IR도 이제 누구한테 할 거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전자현미경 잘라놓은 건 기술자들한테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뭐 제가 그걸 본다고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제조업이니까 제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받잖아요. 그걸 보면. 네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니 근데 뭔가 하나 지금 풀리지 않은 대목은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될 수도 있냐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당연히 될 수 있죠. 삼성전자가 한 30몇 년간 뭐 완전히 잘 돌아가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사업 모델과 어떤 연구 개발을 갖췄던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되는 회사가 두 개나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 TSMC 있고 지금 테크 쪽에는 하이닉스 있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인재들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필요하면 구해 와야죠. 내부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죠. 내부 조직이 너무 저렇게 경직됐다고는 보지 않으실까요? 그게 강점인 적도 있었겠죠 아마도. 일사불란하게 야 똑같은 거 만들어 이럴 때야 군대 조직처럼 하는 야 까라면 까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제품이 그 정도에서 만든 제품도 시장에 잘 통하면 그게 최고지. 네, 그렇죠. 가성비 좋고 그 생산성 좋고 다 좋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고성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술자들이 자기 영역을 최대한 쏟아서 갈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만드는 제품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전 메모리 D램에 네. 서버용, 모바일용, 그리고 뭐 HBM 이런 거 있고 뭐 GDDR 정도 있죠. 네. 의외로 이건 여전히 특히 메모리 사업은 대량 생산 산업이에요. 지금도. 그냥 그 모습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회사 사업 모델의 특징상 좌영좌 우양우 할 방향 잘 고르면은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 모델인 거죠. 이제 여기서 창의력 같은 건 이제 되려 저는 이런 두 군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켓 이런 거를 조사하는 애가 새로운 앱을 하나 본 거예요. 그 이 앱을 봤더니 이런 앱을 돌리려면 이 앱의 어떤 특성을 봤더니 얘가 메모리나 API에 요구할 무언가가 좀 보여요. 그렇게 하면 그런 쪽에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연구 개발이란 게 땅 파는 게 아니고 네. 그때그때 난생 처음 보는 돌멩이를 창의적으로 치우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런 데서 이제 이 큰 돌뿌리를 치울 아이디어를 고르는 애들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적당한 이제 몇 명만 있으면 나머지는 숫자로 그냥 주르르 네. 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52시간이 문제다. 52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데 52시간밖에 뭐 일을 안 하니 그 옛날에는 밤새서 회사에서 야전 침대 깔고 일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게 나왔는데 지금 뭐 집에 가기 바쁘니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경쟁사가 똑같이 못하고 있으면은 그 말이 맞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건 그냥 마켓의 상수라고 생각해요. 그래 적응해야죠. 그냥 그러면 네. 이제 예를 들면 그거를 삼성전자 이겨내고 싶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제 회사에 되게 간부인데 내가 너희가 52시간 일해서 내가 망했어 이런 좀 면목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 모든 회사가 망하고 있으면 그런 말도 할 수는 있겠죠. 그거 적용해 놓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만약 정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52시간 넘게 시킬 수 있는 데다가 연구개발 환경을 부분적이라도 세팅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또 뭔가 새로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 다 합쳐도 한국의 연구소가 좋다고 판단 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참아야죠. 네. 참고 이제 그러면 이 업무 시간에 맞춰서 새로 업무 분장 짤 거냐 그게 아니면 회사에 더 붙어 있고 쉽게 만들 정도로 그 스피릿을 불어 넣을 거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 마지막 말씀하신 그 문제 예.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인재들 굉장히 많고 한국 최고의 네.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결국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밖에서 데리고 오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안에 있는 사람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최고로 빠른 방법이니 안에 있는 기술자는 어떻게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무기력감을 안 느끼면 된다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이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좀 보여야 돼요. 저는 이제 파운드리 같은 거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제품이 몇 번 못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연구 개발해서 뭐 해 이러면 루즈해지겠죠 안에서. 뭐 그걸로 성과를 잰다고 하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티가 안 나겠죠. 전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 탈주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삼성 LSI는 어떨까요? 이거 자기들 설계 문제도 있겠지만 설계 열심히 해봤자 제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의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일 잘하고 네. 일머리 좋고 딱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애플 실리콘으로 가든가. 왜냐하면 LSI는 퀄컴으로 설계 가든가. 회사니까 퀄컴으로 가든가.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런 데들을 좀 다독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말씀드린 저 같은 놈이 할 말은 아니죠 사실. 조직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조직은 뭐 성과가 잘 안 나오고 다른 한 조직은 여기 엮여 있어서 열심히 했는데 계속 두드려 맞는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전 그거 한번 스피릿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결국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내 정치가 승한 거 아니냐. 이 상황이 오기까지. 그 생각 지울 수가 없는 거지. 뭐 이제 과거를 봐서 뭐 하겠어. 당연히 있었겠죠 그게. 왜냐하면 그 회사 안에서도 계속 안에 안 좋을 때 승진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와중에 막 승진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긁적긁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회사 뭐였겠어요. 뭐 영업사원도 아니고 자기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곳이 아니면 결국 승진이라든가 보상 관련으로 그렇죠.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은. 명예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잘하는 애가 올라가야 그래 미래가 보이는구나. 저 형 제일 잘하는데 저 형이 제일 먼저 올라가네. 그럼 나도 자신 있고 잘하니까 있으면 나도 올라가겠다. 이 메커니즘이 짜지는데 이 형이 잘하는데
저 새끼가 올라가네. 이렇게 되면은 훌륭한 단어네. 그러면 조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 새끼 저거 이것만 하는 앤데 이제 윗사람한테. 뭐 물론 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빈도가 중요하겠죠, 사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결국 잘 안 된 경우가 많으니까 최근에 뭐 칩이랑 이런 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왜 안 됐느냐로 이렇게 탈탈 터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일 열심히 한 사람이 무기력감을 느낄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 나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핵심이. 일단 있는 거를 안 이뤄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안 떠올라요. 전 그런 큰 조직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죠. 그런 상황에. 그 리더십이 이제 뽑은 저는 이제 그건 거야. 전혜영 사장 메시지를 보니까 이분은 좋은 분인 것 같아. 네.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잘 왔어. 네. 제대로 왔어. 드디어 한번 단추가 잘 끼워졌어. 큰 단추가 하나 잘 끼워졌어.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흐름들이 정치하던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좀 네. 그냥 그쪽에서 일하게 하고 사무직 같은 걸로 하게 하고 기술자를 기술자의 일로 땡기면 그걸 일사불란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거예요. 되게 잡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 되게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게. 그렇지. 빨리 하면 성공하는 거지. 빨리 하면. 뭐 빨리 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죠. 전 그거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결정해 놓고 나중에 결과를 봐야만 이게 그때 놓고 가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중계진 마냥 얘기할 거지.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텔이 걸립니다. 인텔이 팻 겔싱어를 데리고 와서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한 거죠. 예, 여기는 좀 운이 없는 일들이 생겼죠. 네. 물론 그 와중에 그 인텔 패트릭 겔싱어의 실수도 꽤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보조금들 받는다고 팹을 엄청나게 지었는데 이 보조금 저도 대충 알기로는 이게 빌려주는 돈이 있고 그리고 그랜트가 있어요. 돈 아예 주는 돈. 주는 돈은 근데 생산량이 나와야 주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근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당장 자사칩 판터레이크랑 클리어워터 포레스트 빼면은 지금 파운드리 고객이 없다. 그러면 지어놓은 공장들의 부채는 있는데 그 생산 보조금은 못 받죠, 이러면. 그래서 전 공장을 너무 많이 지은 것이 지금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 파놓은 거, 그 땅에다가 쏟아부은 돈. 네. 그 돈들이 좀 문제가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돈들이 있는데 파운드리에 여기는 그 부지 중 어느 정도 메모리에 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인텔보다는 훨씬 시간은 짧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처가 있긴 한데 인텔은 완전 골맞고 여기도 사실 안 굶을 수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공기가 막 나빠진 거죠. 인텔 같은 경우. 예. 네네네. 그럼에도 이게 지금의 그 현금 흐름 문제를 얘들이 어떻게든 극복을 한다. 예를 들면 진짜 얘들 말하는 스마트 캐피탈 이런 전략이 잘 먹혀서 파운드리의 오너십을 유지하면서 그 돈이 없는 지옥 같은 시기를 버텨냈다. 그리고 봤더니 판터레이크 진짜 괜찮더라 제품이. 그러면 또 얘네가 어떻게 보면 제2 파운드리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루나레이크가 많이 팔려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텔의 아이러니죠. TSMC를 지금 강하게 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얘들은 자기들이 죽을 판인 거죠. 그러니까 TSMC에서 몇 개까지 맡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맡긴 이 루나레이크 시리즈 이쪽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잘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면 이제 인텔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소비자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 거네요. 예, 근데 그럴 가능성 별로 없는 게 문제죠. 정확하게 지금 루나레이크는 자기들이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든 물건이겠죠. 이거 아니면은 클라이언트 시장 완전히 날아가겠다 싶어서 별 수 없이 TSMC 쓰는 물건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를 쓰고는 있는데 얘로 클라이언트 시장을 크게 차지한다 또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커지면 서프라이즈지만 현실적으로는 숨쉬게 해주는 녀석에 가까웠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인텔은 계속 자신들이 만들던 첨단 웨이퍼를 TSMC에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TSMC를 점점 강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TSMC를 강하게 만드는 대가로 현재를 살고 미래에 더 나은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18호 스트롬이 중요해요, 인텔한테. 네네. 굉장히 모험을 하고 있는 거고 다음 공정을 잘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하면 삼성전자 훨씬 상황은 낫네요. 이제 파운드리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독인 객인일 거고 둘이. 그렇지.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퀄컴이 없으면 사실 이제 자사 제품의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네. 선단 공정을 하기엔. 갤럭시 시리즈가 1년에
그 갤럭시 S 시리즈가 몇 개쯤 팔까요? 1년에 한 3천만 개, 4천만 개 네, 팔죠.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엑시노스를 거기 다 집어넣어도 3천만 개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텔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CPU 양, 인텔이 시장 점유율 70%라고 치면 2억 개 정도 만들겠죠. 1억 개 후반에서. 네, 노트북이나 이런 PC에서. 칩도 훨씬 크니까 벌써 5배 차이가 나죠, 칩의 양이.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아 이거 삼성전자 무조건 퀄컴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선 파운드리에 좀 더 지금 디스어드밴티지가 생겼어요. 옛날에 퀄컴이 잡은 고기던 시절엔 그런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퀄컴이 만드는 칩, 원하는 칩의 양이 어차피 뭐 인텔급이었다고 보면 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고객을 잃어버리면서 훨씬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래서 자기들 엑시노스를 성공시키고 그걸로 퀄컴 끌고 오고 그렇게 해야 돌아갈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파운드리 얘기고 네. 그 메모리 상황들은 인텔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은 아 그렇죠. 것 그 같아요.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쵸. 지금 계속 적자를 그 LSI 합쳐서 사실 파운드리 적자겠죠 이거. 네네. 1조, 2조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거 아마 다른 기업들이면 진작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큰 적자를 내고도. 네. 한 분기간이 1년에 1조 5천억 내도 사라질 회사 천진데 그렇지. 그거를 분기마다 내고 있어도 하여튼 버틸 수 있잖아요. 회사가.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그걸로 몸빵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몇 년간. 네. 네. 이제 그동안 고객 찾아오는 게 문제지. 네. 그러니까 그 인텔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다. 부활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여력과 체력은 일단 월등히 돈이 좋다. 부족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은 독감에 걸린 거고 지금 인텔은 들어 누운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 깨어나면 좀 제조 역량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인텔이. 왜냐하면 자사 물량이 있긴 하니까. 그렇지. 훨씬 큰 물량. 네네네. 그 CPU 물량이 어마무시하니까. 네. 네. 뭐 그거를 다 찾아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도 믹스앤매치 해놨다고 TSMC 실리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얘들 제품이 이게 그러면 지금 TSMC 실리콘이었던 거를 몇 프로나 대체할 거냐 앞으로. 네. 과거엔 100%였잖아요, 인텔. 근데 뭐 거의 20% 그렇진 않겠죠. 그 한 20%밖에 못 되찾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 IDM이라고 부르면 좀 민망하니까. 그거보단 크다고 생각하면 CPU 개수로 따져 면적으로 따져 한 1억 개 파는 느낌? 이렇게는 갈 수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는 얘들도 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파운드리 쪽에 오히려 인텔이 부활을 하는 순간 파운드리 쪽이 확 열릴 수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2년 버티고 제품 2개 잘 나오는 거 보여주면 고객 중에 이제 TSMC 단가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이 하나씩 올 수도 있죠. 네. 물론 인텔은 파운드리로서 인텔은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 모바일 먼저가 아니고 고성능 먼저인 파운드리죠, 여기. 근데 그쪽 고객 중에 인텔 고객이 별로 없는 게 아픈 거죠, 지금. 네. 만약에 인텔이 모바일 칩을 만드는 IDM이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면은 퀄컴 같은 회사들이랑 뭔가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근데 사실상 파운드리 마켓은 그 HPC, CPU나 GPU 하는 데는 고객이 한 2개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AMD, 네네. 인텔 자신. 요렇게밖에 없고 모바일 고객은 많죠. 네. 근데 수많은 핸드폰 업체들 있으니까. 예. 근데 자사 제품은 HPC이기 때문에 이 고객들을 노리기가 힘든 거예요. 18옹스트롬 첫 해에 양산되면. 네. 왜냐하면 자기들 제품은 CPU니까 CPU에 맞는 공정을 먼저 개발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모바일 쪽에는 조금 원하는 특징이 없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운드리가 좀 살아나기 힘든 거죠. 첫 해에. 첫 해에 칩이 잘 나와도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왜냐하면 인텔이랑 같이 런칭할 애들이 없거든요. AMD가 인텔에 맡길까요? 전혀 어렵죠. 엔비디아가 지금 잘 나오는 칩 두고 인텔에 가서 모험을 할까요? 아니겠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인텔 자신이 당분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와중에 그런 고성능 칩 중 일부분을 3나노 쪽 루나레이크 이런 거는 TSMC한테 맡겨버렸던 거죠, 얘들도.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에 우리 정인선 작가님 특별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DS 부문장인 전용현 부회장께서 메시지를 전달 저희한테 해주셔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멀쩡히 했으면 야 정말 답 없다 이랬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이렇게 고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대담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인정했으니까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거를 노리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면 또
온갖 안 좋은 얘기들이 전 돌아다니는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 썰 저기 썰 현직사 썰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좀 그동안 막는 감도 있었겠죠 회사 안에서. 네. 근데 기왕 이렇게 발표했으면 이제 네. 그런 기회를 좀 더 회사가 투명해질 기회로 그럼요. 삼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정인성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내용이 어려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헤맨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 번 들으시면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하고 그다음 저희들의 이 뉘앙스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 대담을 한 건 아니고 희망을 보기 위해서 이 대담을 했고 희망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대담을 마음 터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삼성전자 관련 분들도 저희들의 마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투자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주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인성 작가님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